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책 읽기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서성란 작가의 파프리카라는 단편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파프리카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과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채소죠. 친숙한 채소예요.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종류는 아닌데 외국에서 들어왔고, 그리고 그 싱그러움과 달콤함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채소, 그 채소를 제목으로 한 단편 소설입니다. 자, 이제부터 서성란의 파프리카라는 소설을 통해서 결혼 이주 여성의 일상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단편 소설의 그 줄거리를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소설 속에는 중일이라는 남자와 취엔이라는 여성이 부부로 나옵니다. 중일이라는 사람은 농촌에서 파프리카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파프리카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서 결혼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일이란 사람은 산자락 아래 외진 마을로 시집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파프리카 재배를 하겠다고 할 여자를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총각으로 나이 많은 농사꾼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주변 지인의 권유로 이제 국제결혼 알선 업체에 돈을 내고 베트남 처녀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기보다 21살이나 어린 베트남 처녀 추엔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한 다음에 추엔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함께 사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추엔은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중일은 그런 것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추엔이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대화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불만도 표현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자기 어머니가 추엔에게 퍼붓는 욕설 같은 것도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부부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국말 못하는 상태로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마음 한켠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대단한 이기심이지요. 추엔이라는 여성의 몸에 대한 욕망을 충족하는 것으로 이 중일은 만족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밝히거나 거절을 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따지거나 이런 일들이 없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추엔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는 자연스럽지 않죠. 편하지 않으니까 자기 그 추엔의 이름을 자기가 발음하기 편하도록 수연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네 이름은 앞으로 수연이야. 내가 이렇게 바꿨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엔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추엔을 수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데리고 온 며느리이기 때문에 중일의 어머니는 그 며느리에게 바라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바라는 것은 손자를 낳는 것이고요. 또 아들을 도와서 농사일 많이 하는 것, 집안일도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중일의 어머니는 굉장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바람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며느리에게 아주 험악한 욕을 퍼붓지요. 특히 이제 임신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밥값도 못하는 년이라는 욕을 하면서 구박을 합니다. 이렇게 대화도 통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욕을 들어가면서 또 남편의 육체적인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살아가면서 추에는 어떤 자기 의사를 밝힐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오로지 추엔에게 이제 위안이 되는 것은 목욕탕 가는 거죠. 베트남보다 추운 한국에서 그 따뜻함을 느끼려면 이제 목욕탕에 가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그런 곳에 가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따뜻함으로 추위를 잊고 고향을 느끼는 것은 좋지만 그곳에서 자기를 호기심, 비웃음 이런 그 표정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좀 불편합니다. 오로지 그곳에서 나일병이라는 사람만 추엔에게 그런 호기심이나 비웃음을 내비치지 않고 다른 한국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아주 동일한 태도로 대하죠. 그래서 추에는 나일병이 은근히 좋아집니다. 나일병이 추엔을 배려해서라기보다는 그는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그 평소 습관대로 그렇게 행동을 한 거겠지만 추에는 그런 나일병이 특별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나일병에게 가는 마음을 자기 스스로 어쩌지 못합니다. 마음만 가는 거니까 특별한 죄의식도 갖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그렇게 추엔의 마음속에서 남편이 아닌 나일병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위기감을 독자로 하여금 느끼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목욕탕에서 늦어서 이제 빨리 서두르다가 다리를 다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다리를 다치면서 이제 욕을 좀 덜 먹거나 일을 하는 데서 조금 배려를 받거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추에는 쉬고 싶을 때마다 일부러 발목을 접질리거나 오토바이 사고를 내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전체적으로 추에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순종적이고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마음속에 새로운 욕망이 드러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좀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그런 인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작품 속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자, 이 작품의 줄거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중일의 태도에 집중을 하다 보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아내를 성적 대상으로만 자기 욕망 해소의 그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것 같다. 또 중일의 어머니는 너무 며느리를 사람 대접하지 않는다. 또 추에는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젊은 남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또 당연한 일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갖게 되죠.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이 작품에서 제가 첫 번째 그 관심을 두고 본 것은 바로 중일의 국제결혼 과정입니다. 이 소설 속의 내용에 보면 중일은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국제결혼 알선 경비를 지불했고요. 또 3번을 베트남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선 경비에다가 베트남 왔다 갔다 하는 비용 하면 돈이 꽤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들인다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인신매매적인 돈을 주고 신부를 사오는 그런 맥락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지요. 이런 것들이 중일에게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이제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중일이 신부에게 어떤 신부를 받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추엔이 동생에게 오토바이를 선물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또 중일은 결국 그 추엔의 동생에게 오토바이를 선물해 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결혼을 하는 베트남 여성 추엔도 자기가 이 나이든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는 대가로 뭔가 물질적인 보답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느껴지는 부분인 거죠. 이거는 뭐 중일뿐만이 아니라 추엔 쪽에서도 서로 쌍방이 어떤 인신매매적인 성격의 결혼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런 그 결혼이 굉장히 많았지요. 특히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하기 힘들게 되면서 농촌에 가려는 도시 여자들은 대부분 농촌에 가서 농사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해결한 것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한국에. 이런 결혼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 인신매매적인 결혼 이고 이것을 이 작품 속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 소설에서 가장 처음 느낀 그 인상이었습니다. 중2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자락 아래 외진 마을로 시집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파프리카를 재배하겠다고 할 여자를 만나기란 힘이 드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랑을 매개로 해서 어떤 여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중1 스스로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자기가 결혼할 여자를 1000만 원이 넘는 경비를 내고 데리고 오는 결과가 된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도 아내 될 사람에게, 그 가족에게 일정 금액의 어떤 선물과 사례를 하는 것들로 봐도 이거는 분명히 인신매매적인 결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돈을 주고 사온 것이나 마찬가지인 며느리이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태도는 사람으로서의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돈을 들여서 사온 어떤 대상에게 그 돈 들인 만큼 자신의 욕망, 바람을 실현하기를 원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런 관계 속에서 맺어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그 하나의 며느리가 도구화되는, 남편의 그 아들의 욕망을 충족하는 성적 도구, 또 가족의 대를 잇는 그 임신과 출산을 통한 생산 도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욕망이 다 채워지지 않았을 때 며느리에 대한 가혹한 태도가 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일과 추엔의 결혼 자체가 굉장히 비인간적이다. 그런 부분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제목이 파프리카인데 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요 제목이 파프리카인 것을 왜 그 제목을 파프리카로 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본문의 내용을 제가 이제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읽고 설명드릴게요. 가지에 매달려 있는 붉은 열매는 손끝으로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진저리 치며 떨어진다. 중일은 제풀에 떨어진 과실 하나를 집어 굳은 살 박인 손가락으로 쓰다듬고 코에 대고 향을 맡아본다. 파프리카는 수연의 속살처럼 땡땡하고 반질반질 윤기가 흐른다. 수연이 처음 수줍게 제 몸을 열어주던 날, 중일은 녹익은 파프리카 열매를 욕심껏 베어 먹었고, 단단하지만 부드럽고 입안에서 아삭하게 씹히는 파프리카의 육질과 향기에 취해 황홀한 절정을 맛보았다. 이게 소설의 그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파프리카와 수연이 거의 동일시 되고 있지요. 그리고 그 파프리카를 먹는 그 감각과 중일이 수연과 그 성관계를 맺는 그 감각을 동일시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서 첫 대목부터 굉장히 그 농염한 표현들을 하고 있어서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한데, 절묘하게 파프리카와 수연을 동일시하면서 보여주는, 그리고 그 수연에게서 중일이 어떤 그 만족감을 얻고 있는지를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소설의 제목 파프리카는 수연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단순하게 그렇게만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프리카와 수연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기 때문인 거죠. 일단 파프리카와 수연, 추엔의 공통점은 둘 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존재라는, 외부에서
존재라는 점에서 닮았고요. 또 중일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존재라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파프리카는 중일의 경제적 상황, 경제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이고요. 또 추에는 중일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이죠. 하지만 파프리카는 일방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식물인데 반해서 추에는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존재, 자기 자신의 주체적 욕망을 가진 자유인이라는 점에서 파프리카와 동일하게 대접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추엔이 파프리카와 거의 구별되지 않는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즉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의 대상으로 타자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의 제목을 파프리카로 한 것은 인간인 추엔이 파프리카처럼 대상화된 존재다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서 추엔의 처지를 보면 추엔은 어떤 자기 스스로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남편의 요구, 시어머니의 요구를 강요받는 존재죠. 그래서 자녀 출산을 요구받거나 가정 일을 하면서 가족을 돌보는 노동을 강요받고 있고요. 또 남편에게는 성적으로 타자화되면서 남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존재로 전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부지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적 주체성은 존중되어야 하고 상호 존중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소설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추엔이 무엇을 원하든 간에 남편 중일은 추엔에게서 성적 만족을 취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로 보면 추엔이 굉장히 타자화된 인간으로서 주체성을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되어 있고, 그래서 파프리카와 거의 동일시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소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타자화된, 대상화된 존재로서의 추엔의 처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또 그 경제권이 전혀 없는 내용이거든요. 결국 추엔이 가정에서 완벽하게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부분도 있어요. 5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먼저 읽고 얘기해 볼게요. 추엔은 돈이 없었다. 중일은 월급을 받아오는 회사원도 날마다 현금을 만질 수 있는 장사꾼도 아니었다. 한 해 수확해서 판매한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 액수가 얼마인지 추엔은 알지 못했다. 음식 재료나 생필품을 사러 갈 때 추엔이 따라갔지만 돈을 지불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계부를 쓰는 것도 중일의 몫이었다. 읍내나 시내에 나갈 때 중일은 추엔의 화장품과 옷을 사주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다. 목욕탕에 가고 싶다고 하자 중일은 10,000원짜리 2장을 주었다. 추엔은 지난해 중일에게 받은 20,000원을 지금까지 목욕비로만 쓰고 있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 가정 경제에 대해서 대등한 관계가 아닌 거죠. 중일이 일방적으로 필요한 돈만, 그것도 20,000원으로 그 목욕비로 쓸 수 있는, 그것도 지난해에 준 것을 지금까지 주는, 한 계절 내내 20,000원으로 목욕비만 쓰는 것 외에는 어떤 경제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추엔의 처지들을 이런 대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만 보더라도 추엔이 얼마나 가족 내에서 존중받지 못한 대상화된 존재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정 내에서 소외되는 것 외에도 추엔은 가정 밖에서도 어떤 차별의 시선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한국 사람 아니죠? 이러면서 호기심과 비웃음이 뒤섞인 표정으로 추엔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목욕탕에서 옷을 벗고 입을 때마다 사람들이 흘깃흘깃 쳐다보기도 하고, 또 발목을 다쳐서 간 한의원에서
그 의사가 발목 치료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최앤이 외국인 신부라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주로 하는 것 등 이런 태도들을 보면서 최앤은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죠. 말을 하면 자신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 결과적으로 편견과 차별에 자기가 곧바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최애는 제법 한국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나름 예쁘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자꾸 움츠러드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거나 쳐다보거나 이럴 수 있는 거지만 이런 질문과 그 표정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이 그냥 나의 호기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설 속의 여러 장면들은 너무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이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을 좀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외국인들, 특히 그냥 단순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살러 온 이주민들, 이런 사람들에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거의 다국적인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죠. 결혼 이주 여성도 있고요. 또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거나 또는 취업을 하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구의 거의 모든 지역이 그렇지만 한국도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정책 방향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동화 정책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통합 정책이 있어요. 동화라는 거는 같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국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그 소수의 그 외국인들 또 이주민들에게 우리나라 문화를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닮아가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게 되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왔으면 김치도 잘 먹어야 하고 한국어 잘해야 하고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 거부하지 말고 잘 따라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 그것을 동화주의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위주로 우리나라 사람들 방식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단일화를 추구하는 방식이고요. 이것과는 다르게 여러 소수 인종들의 고유함을 존중하고 유지하면서 우리 함께 어울려서 다양한 상태로 살자. 이렇게 하는 방향이 통합 정책입니다. 그래서 통합 쪽으로 가게 되면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다원화를 추구하게 되죠. 바람직한 것은 결국 다원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어느 세상에서도 단일종, 단일화 이런 것들이 오래 유지되거나 또 평화롭게 유지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나를 중심으로 나를 주장하고 나의 방식을 강요했을 때 그 사회 내부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살기 힘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그런 특성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닮아가면서 우리 함께 잘 지내보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다원화를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 다원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도 그 동화를 주장하고 단일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다원화 통합 정책이 좀 잘 실행되지 않는 면이 있어요.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뭐 지금은 많이 극복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순혈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한국 사람들이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환상입니다. 어떤 민족이든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의 DNA가 섞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DNA 검사를 해보면 저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해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DNA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또 뭐 필리핀 사람, 몽골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의 그 혈통이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이제 뭐 퍼센테이지는 다르겠지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그 DNA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섞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일민족이라는 이념을 강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 민족만이 우수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생겼을까요? 일단은 18세기 말 19세기 초 뭐 요때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력하게 대두가 됐고 그 속에서 이제 한국 민족의 어떤 정통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그런 의식들이 생겨난 것도 있고요. 또 그것보다 또 더 강력하게는 우리가 그 시기에 일본의 식민지로 일제강점기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 대항해서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노력한 그런 그 노력이 또 상당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절대 헛되다고 할 수 없고요. 그 가치가 또 대단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그 우리 나의 정체성,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면 대단히 큰 가치를 지니는 것이지만 그 외부에 대해서 우리 민족만의 우수성, 순혈주의, 순수성 이런 것들을 고집하는 걸로 작동하게 된다면 또 굉장히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미 이제 우리 과학적으로 많은 그 깨달음이 있었고 발견이 있었고 또 인식이 또 확장됐으니까 이런 의식에서 좀 탈피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도 그 밑바닥에 무의식적으로 깔려있는 단일민족이라는 그 이념이 아직도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지만 50년대만 하더라도 그러나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급성장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뭐 문화 강국이 되어 있잖아요.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지 이미 뭐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낙후된 그런 나라의 사람들을 은근히 평해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극복해야 될 아주 부정적인 태도 이 두 가지가 우리 한국을 다양하게 다원화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한국인의 동아주의적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이나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우리 한국 문화에 너희가 적응해야 돼 이런 강요를 좀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왔으니 한국 음식 먹어야 돼. 매운 거 잘 먹어야지. 매운 거를 못 먹는단 말이야. 사실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매운 거 못 먹는 사람 많고 김치 안 먹는 사람이 많은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살고자 함께 하고자 온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요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또 그들이 원해서 한국식 이름을 갖는 것은 괜찮지만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한국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부른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동아주의적 태도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설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이 파프리카라는 소설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즉, 그 중일이 추엔이라는 이름을 수연으로 바꿔 버리거든요. 그 소설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요거 읽고 나서 얘기할게요. 내가 지은 당신 이름이야. 마음에 들어? 그녀는 연필심을 입술 끝에 물고 커다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중이를 바라보았다. 추에는 발음하기 어려워. 이제부터 당신 이름은 수연이야. 눈만 멀뚱멀뚱 뜨고 쳐다보던 그녀는 중일의 말뜻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거렸다. 자, 여기서 보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바꿔준 거거든요. 뭐 애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 바꾼 이유가 발음하기 어려워. 가 바로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 이유가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의 의미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존중하는 마음은 여기에 1도 없다고 봐야 하겠죠. 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이런 태도를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즉, 호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 대상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일이고 또 그 개인은 이데올로기의 언어적 부름을 통해서 하나의 존재로 탄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이름이 박현선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으셨다고 해요. 어질현 착할선 이렇게 해서 어질고 착하게 살아라 라는 그 의미를 제 이름에 담아주신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제 이름 값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자라나겠죠. 사실 저는 그래서 제 이름이 되게 무겁게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모든 부모들이 자식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사랑의 마음,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어떤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고귀한 바람,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잖아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대상을 그런 무거운 마음을 담아서 부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것은 그 존재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의 문제와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문제입니다. 조금 이해가 쉽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명을 싫어하죠. 별명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렸을 적에 친구들이 놀리기 위해서 붙여주는 이름이잖아요. 뭐 이름을 변형해서 놀리기 위해서 부른다든지 또 외모를 비하하면서 별명을 붙여준다든지 대부분 별명들은 그렇게 조금 놀림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명으로 부르는 걸 싫어하는, 특히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별도의 이름을 지은 것과 달리 친구들이 놀리기 위해서 부르는 별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자기의 정체성과 무관하게 자기를 왜곡하는 이름이기 때문인 거죠.
또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서는 그 명칭 자체가 차별을 드러내는 사례도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언급된 예가 시댁과 처가예요. 시댁이라서 댁이라는 거는 이제 높임말이고 가는 뭐 높임말, 일상적인 말이잖아요. 그래서 남편 쪽의 가족은 댁으로, 시댁으로 표현하고 아내 쪽의 가족은 가로 표현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이름 자체 내에 그 차별이 있는 거고, 또 남편의 동생은 도련님이라고 높이는데 아내의 그 남동생은 처남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혀 높임의 의미가 없지요. 또 남편에 대해서는 바깥 양반 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예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잘 안 쓰죠. 그리고 아내에게는 집사람이라는 호칭을 쓰는 경우가 예전에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그 남편은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 아내는 집안에 주로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 명칭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이제 바깥 양반, 그래서 높이고, 아내는 집사람, 그래서 안 높이고, 뭐 이런 그 명칭 속에 그 높임의 의미가 부가가 되면서 명칭 자체가 사람을 상하로 계층화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용어들을 쓰지 말자. 도련님, 처남 하지 말고 그냥 이름으로 부르자. 남편, 아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개진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언어 습관은 그렇게 빨리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말들이 좀 쓰이고 있죠. 시댁, 처가, 도련님, 처남 뭐 이런 경우요. 또 사회적으로 이런 노력들, 그 호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칭을 우리가 통일하자.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아줌마, 아저씨 이렇게 부르던 말들을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말고 가사도우미라고 부르자. 그러다 가사도우미도 조금 존중이 없다. 객관성도 부족하다. 그래서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가정관리사로 명칭을 바꾸자.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또 직업적인 위상,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도록 호칭을 바꾸는 노력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지금 남편이 아내의 이름을 발음 불편하다고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취엔을 수연으로 바꾸는 행위는 결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베트남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부정하고 한국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정체성 훼손의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그 베트남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유함을 부정하고 한국 사람처럼 돼야 돼 라고 하는 동아주의적 강요가 이 행위에 들어가 있는 거고, 또 남편의 권한으로 아내의 이름을 일방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가부장적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에피소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이름을 바꿈으로써 취에는 남편으로부터 베트남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당했고 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요받은 거죠. 결국 가족인 특히 남편으로부터 그 존중을 받지 못하고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 이름 바꾸는 행위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화 상대주의인 거죠. 문화와 문화 사이에 우열은 없다. 그러니 상대방의 특성, 나와 다른 차이,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러면서 문화적 관용을 실천하고 그 다양한 삶의 태도와 특성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 상대주의가 우리 사회에 이제 성숙하게 퍼져나갔을 때 이주 여성들을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어우러져서 평등하게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추에는 굉장히 큰 정체성 불안을 겪게 되는데요. 그 추엔의 정체성 불안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추엔의 꿈 이야기입니다. 그 추엔의 꿈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꿈의 추에는 쌀로 만든 납작한 국수 위에 삶은 쇠고기를 얇게 저며 고명을 얹은 퍼봇진을 먹었다. 탁자 맞은편에 앉아 퍼봇진을 먹고 있는 동생 윙이 무슨 말인가를 했지만 그녀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굳은 살 박힌 손으로 자꾸만 그녀의 그릇 속에 국수와 저민 쇠고기 살점을 집어넣어 주었다. 추에는 왜 내가 윙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지 그 까닭을 생각하느라 국수를 제대로 삼키지 못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추엔이 꿈을 꿨는데 그 속에서 자기 그 베트남에서의 고향 음식 퍼봇진을 먹는 거죠. 동생하고 어머니하고. 그런데 동생이 무슨 말을 하는데 베트남어로 말을 했겠죠. 그 베트남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고향 말을 못 알아듣지? 그 생각을 하는 그 꿈을 꾼 겁니다. 결국 이런 꿈을 꿨다는 건 추엔이 그 베트남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한 것도 아닌 그 속에서 대단히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추엔이 꾼 꿈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핵심 요소는 추엔이 꿈속에서 동생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건데 이것은 이주 여성들의 정체성 혼란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존재가 돼버렸네. 그럼 나는 뭐지? 이런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런 꿈으로 이 소설에서는 보여준 것 같아요. 앞에서도 쭉 얘기를 했지만 이런 정체성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은 첫 번째는 문화적인 노력과 반비례하는 현실적인 억압.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추에는 문화적인 노력을 막 해요. 나는 한국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남편과 잘 지내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그 말을 잘 알아듣고 그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자기가 노력을 하는 것과는 전혀 정반대로 잘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욕만 날아오게 되는 또 남편에 의해서 자기는 요구만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통의 문제를 겪는 거죠. 나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소통에 언어적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문화적응 못하고 가족 내외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사회적 차별의 시선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요소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체성 불안을 일으키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체성 불안을 이제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소설은 짧지만 이 추엔의 어떤 변화의 요인들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 또래 남성인 날병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소설의 끝부분인데요. 제가 읽고 나서 이야기할게요. 트럭과 지프가 천천히 사라져 여기 오타가 났네요. 제가 아래쪽으로 사라지자 추에는 작업대 위에 남아있는 파프리카를 저장고에 넣고 온실 문단속을 한다. 남은 파프리카를 저장고에 넣기 전 추에는 파프리카 2개를 남겨놓았다. 추에는 이제 저물기 시작하는 해를 바라보고 서서 손에 쥐고 있던 파프리카를 입으로 가져간다. 와삭 깨물어 입에 천천히 물고 천천히 씹는다. 달콤하고 새콤한 향이 입안에서 천천히 퍼진다. 그녀는 초록색 파프리카 1개를 씨앗조차 남기지 않고 전부 씹어 삼킨다. 남은 1개는 돌아가는 길에 목욕탕에 들러 나일병에게 줄 생각이다. 파프리카의 맛과 향은 추엔의 입안에 오랫동안 남아있다. 이게 바로 이 소설의 끝 부분이에요. 여기를 보면
이 소설의 첫 부분에서는 중일이 그 파프리카를 먹으면서 추엔과의 그 성관계를 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 소설의 끝부분에서는 추엔이 파프리카를 먹으면서 나일병을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수동적이기만 한 추엔이 그 파프리카를 먹으면서 그 달콤하고 새콤한 향을 음미하고 또 그것을 나일병에게 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대목들을 통해서 뭔가를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지금까지의 생활에서부터 뭔가 벗어나서 새로운 나를 충족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첫 장면과 끝 장면이 이렇게 수미상관적으로 첫 장면에선 중일이 파프리카를 먹고 끝 장면에선 추엔이 파프리카를 먹는 장면을 이렇게 대치를 시키면서 첫 장면에서는 중일의 감각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파프리카를 추엔에 빗대죠. 그러나 끝장면에서는 추엔의 감각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파프리카가 곧 나일병을 암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장면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앞부분에서는 그 중일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추엔을 그 성적 대상화하는 것이 부각된 내용이라면 끝부분에서는 추엔이 자기의 감각을 살리고 주체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일탈을 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이 소설의 뒷부분이 어떻게 전개될까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소설 속의 62쪽에 보면 추엔이 이제 다리를 다치면서 이제 보살핌을 받게 되니까 추엔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녀는 쉬고 싶을 때마다 일부러 발목을 접질리거나 오토바이 사고를 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수능만 하고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상황을 겪은 추엔이 자기 나름대로의 살아갈 방법들을 궁리하고 그 꾀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이 암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중일의 가족이 중일의 일방적인 그 요구와 또 시어머니의 그 폭력, 언어적 폭력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이 유지되는 것은 추엔의 순응과 순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추엔이 나일병에 대한 욕망을 되살리기 시작했고 또 이런 상황에서 내가 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떠올리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 가족의 미래가 평온하지 않겠구나 라는 그 예상을 하도록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추엔의 이런 양상들이 이제 점점 커지게 되면 이 가족은 균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가족의 역학관계, 가족 간의 역학관계 속에서 소외되고 타자화된 여인의 모습, 그리고 그 여인의 변화 양상들을 암시하면서 우리 사회가 조화롭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성찰을 하도록 만드는 소설이 이 서성란의 파프리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성란의 파프리카를 단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이 소설은 파프리카를 매개로 한국 이주 주민들의 문제를 드러낸 소설이고 또 이주 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과 태도를 성찰하게 하는 소설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서성란의 파프리카라는 소설이 어떤 것인지 조금 느낌이 오셨는지요? 길지 않은 소설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훨씬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속 시원한 책 읽기는 여기까지예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소설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